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임응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임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오늘 이 논의할 인물이 사보나롤라. 예, 좀 시대로 보면 1452년이니까 예, 예. 한참 그 중세에 예. 그 이제 종교혁명이 일어나기 직전, 르네상스의 일어나기 직전 절정이기. 예, 그때 이야기네요. 예. 이탈리아 이야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지롤라모 사보나롤라라는 이제 페라나의 귀족 출신, 뭐 이제 뭐 귀족이라기보다 유력자 출신 이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이제 그 성장한 후에는 이탈리아의 도미니쿠스의 수도사로서서 설교가 뭐 종교 개혁가라고 이제 역사적으로 평가받는데, 뭐 개인적으로 종교 개혁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주로 활동하게 되는 무대가 이제 피렌체 공화국, 이제 뭐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이 활약했던 피렌체 공화국에서 이제 활동하게 되는데, 메디치 가문. 예.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뭐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는 이제 구구한 뭐 기원설이 있는데, 뭐 통상적인 설은 뭐 약재상을 하다가 돈을 많이 벌여서 이제 그 많은 벌은 돈으로 이제 금융업을 이제 크게 해서 이제 사실상 뭐 요즘으로 치면 이제 월스트리트를 장악한 이제 국제 금융 가문의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로스차일드. 이게 로스차일드를 돼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평민 출신인데 이제 그런 금력을 앞세워서 이제 피렌체 정치를 장악하게 되면서, 특히 코시모 데 메디치라는 사람이 이제 피렌체 국부로까지 불리면 어떤 사실상 이제 뭐 공화정이긴 하지만 이제 메디치 가문이 이제 중심으로 한 사실상 참주 정치, 독재 정치를 사실 이루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산업이 발전하게 되니까 이제 그 빈부의 격차가 심하게 되고, 또 이제 마침 이제 그때 그 함께 이제 메디치 가문의 후원에 따라서 발달된 이제 그 르네상스의 시대에 따라서 이제 과거 중세의 어떤 신중심적인 사회에서 이제 인간 중심적인 사회, 결국은 이제 세속주의가 만연하게 되고, 이제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종교적 신념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 풍기가 문란하고 이제 그런 부패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보나롤라가 마침 또 그때 이제 피렌체에 와서 이런 기득권 층의 부패, 특히 이제 로마 교황을 정점으로 한 이제 카톨릭을 이제 비판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루터와 칼뱅하고는 좀 다른 것이, 이제 그 지노라 사보나롤라는 결국은 이제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스스로를 이제 교황에 대척하는, 교황의 신이 대리인이 아니라 내가 신이 대리인이다, 난 예언자다, 이렇게 자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1492년 이제 그 메디치 가문의 어떤 득세를 절정을 이끌었던 로렌토 데 메디치, 별칭을 일 마그니피코라고 해서 위대한 로렌초라 불리는 사람이 이제 40이 좀 넘은 상황에서 이제 급수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탈리아 전체가 뭐 잘 아시겠 단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제 사실은 중세부터 이탈리아가 교황파냐 황제파냐가 분열된 것이 요즘에 이제 교황파와 이제 프랑스파로 이제 분열이 돼가지고 극심하게 대립되게 됩니다. 특히 피렌체가 이제 이탈리아 그 서부 그렇습니다. 쪽에 가까워 있어서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렇습니다. 그쪽이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또 그렇다고 로마에서도 멀지 않다 보니까 항상 이제 그 역사적으로 이제 교황파와 이제 황제파 혹은 이제 세속 군주파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대립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나오는데 1494년에 이제 프랑스의 왕 이제 샤를 8세가 이제 뭐 아시면 아시겠지만 100년 전쟁을 이제 마치게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중앙 집권의 왕권이 강화된 이제 프랑스 왕 샤를 8세가 이탈리아를 침공하게 되고, 당시 교황이 이제 아마 뭐 이제 그 마키아벨리나 이제 다른 책을 보면서 아시겠지만 알렉산드르 6세가 당시 교황이었는데, 이 교황이 참 어떤 그 로마 카톨릭 사회에서는 좀 뭐 흑역사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좀 설명드리겠지만, 사실 그 이전에 뭐 중세 때도 이 교황의 선임이 되면 이제 자기 가문을 이제 가문의 어떤 뭐 특히 조카를 뭐 추기경에 내세운다거나, 뭐 로마 교황 국가에 어떤 직위를 줘가지고 이제 자기 가문의 어떤 일신을 이제 그 양달시키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관행적 끝이 되었는데, 이제 이 교황이 알렉산드르 6세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금기 사항을 넘어서서 자신의 사생아인 체자레 데 베오르지아를 추기경으로 서임을 해가지고 종교 권력까지 주게 되는, 정말 이게 교황직을 진정으로 자신 가문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악랄하게 해먹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조국 추미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반대파가 이제 로베르 추기경, 이 반대파라는 사람이 이제 결국 나중에 율리우스 2세라 그래서, 혹시 그 영화 그 찰스톤 헤스턴이 나왔던 그 미켈란젤로의 영화를 보시면 이제 그 영화에서 그
천지 창조의 그림을 이제 의뢰하는 그 교황인데요. 그 율리우스 2세가 되는 교황인데 이 사람도 결국 알렉산더 6세의 이제 이런 거 전행에 반대한다고 했지만 본인 스스로가 그 식스투스 4세라는 전임 교황의 조카로서 결국 또 그냥 그 나물의 그 밥인 그러니까 나는 조카인데 너는 난 조카라서 주인공이 되는 거지만 너는 사생활을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비판하는 정말 참 뭐 묻은 개가 묻은 여기 나오는 그런 추세였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복잡한 얘기는 하지만 그냥 참고로 이제 밀라노 이제 공국이 굉장히 이제 장성했었는데 그 어떤 어린 조카인 공작을 석정으로서 활용하고 있던 이제 루도비코 스포르차라는 이제 일모로라고 해서 얼굴이 검어서 이제 스포르차의 그 세 사람의 책동으로 이제 이탈리아 침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보나롤라는 그 직전에 이제 이 세속주의에 찌든 이제 이탈리아 특히 피렌체에 대한 신의 징벌이 내릴 것이다라고 이제 계속 이제 피렌체 시민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샤를 8세가 침공을 하게 되니까 이제 이에 이제 피렌체 시민들이 이제 정말로 이제 그 사보나롤라의 예언이 맞았다. 그래서 그것도 그런 상황에서 이제 프랑스 침공에 대응하지 못하는 이제 메디치 가문을 축출하게 되고 뭐 사보나롤라가 직접적인 어떤 피렌체 공화국의 지책을 맡은 건 아니지만 이제 사보나롤라를 중심으로 한 신정 공화제가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일 중에 가장 유명한 이제 그것 중에 하나 허영이 불꽃이라 그래서 이제 각종 당시에 있었던 이제 르네상스의 그 걸작들 대부분 이제 뭐 인간을 표현한다는 그래서 나체들을 많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보나롤라는 이거 다시 이제 포르노다 요즘 말로 치면 춘하다 그래가지고 이런 미술 작품이나 이제 이런 조각상들을 광장에 이제 그 모아가지고 이제 불에 태우고 파괴를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역설적으로 동조했던 게 그 비너스의 탄생으로 유명한 보티첼리라는 이제 피렌체의 아주 그 유명한 르네상스 그 예술가가 사실은 본인의 본인이 그런 예술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동조를 해서 이때 상당수의 그 보티첼리의 작품들이 파괴됐다고 그럽니다. 일종의 그 이제 분석 갱률 그렇죠. 분석 갱률이 각강경파에 예 그렇게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탈리아를 침공한 사르 8세가 결국은 이제 책략으로 유명한 알렉산더 6세에게 포섭이 돼서 이제 교황을 이제 교체하지 않고 이제 결국은 이제 나폴리로 침공을 나가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 책략에 유능한 이제 알렉산더 6세가 뭐 다 나머지 이제 반프랑스 동맹, 뭐 베네치아 공화국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세력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반프랑스 동맹을 이제 결성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샤를 8세가 이 반프랑스 동맹군에 패배하게 되면서 이탈리아에 설수하니까 결국 이제 샤를 8세에 의해서 권력을 잡았던 이제 사보나롤라한테도 이제 위기가 오게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쉽게 교통 정리를 위해서 좀 하자면 샤를 8세가 쳐들어와서 밀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알렉산드르 6세가 지한테 붙은 것처럼 해서 교황이 맞습니다. 좀 딜 치자 이렇게 이제 가니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갖고 샤를 6세를 안심시켜 놓고 한편으로는 반프랑스파 아까 앞에 나왔던 뭐 세 가지 이 교황이 저항한 이런 세력들을 반프랑스파를 만들어 가지고 맞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대항하게끔 그러니까 이중 플레이를 해가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프랑스가 전쟁에 져서 철수를 하니까 이제 다 프랑스 쪽에 붙어서 이제 다 기성의 질서를 뒤집어 엎자 하던 피렌체 같은데 메디치를 쫓아냈던 피렌체 맞습니다. 같은 데가 지금 아주 골치 아프게 돼서 거기에 딱 걸려서 이제 피렌체의 선동가인 이 사보나롤라 이 사람이 이제 고립됐다는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르 6세가 이제 나의 교황 지위만 유지해주면 샤를 8세를 너 전적으로 지원해줄게처럼 딱 꼬셔놓고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적으로 공작을 부려가지고 완전히 고립시키고 샤를 8세는 마지막까지도 사실 이제 알렉산드르 6세가 자신을 치는 줄 모르고 막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쓱 이제 교황한 자리에 피해버리는 이제 이런 참 코미디 같은 일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사보나롤라처럼 이제 프랑스에 올인한 이제 이 세력들이 이제 큰일이 나게 된 겁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외교적으로 고립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신정주의 체제로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약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유사한 정책을 피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경제는 이제 불황이 오게 되고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불만을 오로지 내가 하나님의 예언자고 하나님의 내가 대리이니까 내 뜻대로 다 될 것이니까 너희들은 다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만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점점 이제 이런 그 원래 이게 뭡니까? 처음에 탈레반이 그렇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에 소련을 몰아내고 잡으니까 다 박수를 보냈죠. 그래가지고 막 이 서구의 문물도 없애고 뭐 소련도 방지하자 뭐 이러면서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막 이렇게 신정으로 가니까 박수 쳤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얘들 박수 치다 보니 얘들이 점점 심해지가.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그야말로 뭐 석불도 파괴해버리고 그야말로 점점 막가는 식으로 그렇습니다. 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하고 지금 유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사보나롤라가 본인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이제 어떤 얘기까지 해버리면 내가 불의 심판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불을 길을 내가 지나가도 나는 하나도 다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당연히 열성적인 신도들은 이제 그 말은 그냥 그 말 그대로 믿었는데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피렌체가 이제 외교적 경제적으로 고립되고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닥치게 되니까 슬쩍 반대파의 공작들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사보나롤라한테 당신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불의 심판을 한번 받아보자 서로 그렇게 도전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이런 모든 어떤 정치적 권위를 어떤 하나님의 어떤 예언 뭐 이런 거에 이제 뒷받침하다 보니 결국 이제 사보나롤라의 핵심 그 핵측근인 수도사가 이에 이제 도전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광장에 쭉 시민들이 모여가지고서 이제 그 각자 이제 그 사보나롤라파 수도사와 반대파 수도사가 이제 불의 심판을 강행하려는 걸 지켜보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맨정신으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원칙 원래는 이제 이 대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먼저 할 것이냐, 뭐 어떻게 해야 성공할 것이냐를 막 지리하게 논쟁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비가 막 내립니다. 비가 때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비가 막 내리니까 이제 사보나롤라파 쪽에서는 이거는 불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는 거다.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여기 직전에 했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그 꼴을 쭉 보고 나니까 이게 사보나롤라가 결국 이 불의 사입이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고 그러자 이제 격변이 반대파의 이제 정변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서 결국 사보나롤라는 피렌체 광장에서 그 측근 이제 핵심 수사들과 함께 화형을 당하는 종교 재판으로 화형을 당하는 이제 그렇게 돼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명하게 된 거는 이제 마키아벨리가 비슷한 동대 시대에 살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척을 썼는데 이제 유명한 그 군주론의 그 마키아벨리 군주론 제 6장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민중들이 그를 믿지 않게 되자 그는 자신이 만든 모든 새로운 제도와 함께 무너지고 말았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무력을 확보하지 않은 예언자의 말로로 이제 이거를 이제 이 사보나롤라를 일컬었었는데요. 결국 이제 국가의 운영 능력이 없이 어떤 이제 일종의 종교도 이데올로기라 하면은 이제 이데올로기 정치의 어떤 전형적인 말로를 사보나롤라를 통해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최근 좀 그러니까 저는 사보나롤라를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첫 번째 이제 문재인 그냥 국가적 능력하고 실제적인 해결 능력이 없이 오로지 그냥 이데올로기적인 그다음에 감성 성동에 의해서 이제 국가를 이제 3년이 훨씬 넘게 이끌어 와서 지금 이제 거의 모든 게 지금 바닥나는 상황이 좀 와 있고. 그 최근에 이제 또 한쪽 반대쪽으로는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 좀 또 안타깝게 하여튼 또 다시 이제 구속 수감이 됐지만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정치를 해서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목사가 성직자가 결국은 직접적으로 어떤 어떤 종교 조직이나 종교 교리를 가지고서 어떤 정치에 어떤 참여를 했을 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는데 정광훈 목사도 제 생각에는 어떤 그런 한계에서 결국 못 벗어나면서 어떤 그분의 어떤 주장과 어떤 행동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결국은 고립과 어떤 파멸을 스스로 좀 자초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은 좀 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그분을 개인적으로는 잘 알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 문정권에 대항해서 거리에 사람을 모으는 데는 성공을 했지요. 네, 작년에 쭉 해오던 탄핵 부분을 어느 순간에 이제 본인이 주도하는 부분으로 끌고 갔지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이제 그 국민혁명이라고 우리 여기 왔던 토론자도 누가 그래서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듣기 싫어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혁명은 혁명의 가치가 담겨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퇴진하자라는 정도를 가지고 그게 그렇죠. 국민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퇴진의 현실적인 방법론도 없다. 근데 이제 그때 하나 좀 과학적인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보수가 문재인을 거리 투쟁으로 퇴진시킬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그렇습니다. 왜? 문재인을 거리 투쟁으로 퇴진시키려면 이 보수가 기본적으로 사람 숫자가 그때 모인 숫자보다는 적어도 10배 이상 많은 숫자가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때보다 많은 그 정도는 모을 수 있었지만 그것도 보수가 모을 수 있는 최대치 보수 이외에 기존에 집회나가는 보수 이외의 사람들도 모이니까 정권이 싫어서 간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 이상을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에는 가치가 담겨야 된다는 거죠. 좌파들이 박근혜 탄핵에 온갖 허위의 가치라도 담았듯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중도니 뭐니 보수 있는 사람조차도 집회에 간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담지 못한 채 그야말로 한쪽에 경사된 이야기들이 집회를 지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집회가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숫자로 결국 10월 3일날 집결 한번 하고 뭐 10월 9일날 한번 모으면 그때보다 또 떨어졌어요. 결국 그래서 쫓아낸 거는 조국인데 정권 입장에서 조국이야 그야말로 부속품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의 분노가 조국한테 집결되도록 했다가 어느 날 조국을 빼버림으로써 정권은 그냥 이 위기를 돌파해 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집회의 최종적인 끝이 총선에 대비해서 미통당을 믿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대중의 정당을 만드는데 그 대중의 정당은 대중의 가치를 수용한 정당이어야 된다. 뭐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지금 이 일의 끝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알고 적절하게 힘 조절을 해서 그래서 사실 그때 이 힘을 결집시킬 게 아니라 만약에 2월 3일에 그렇습니다. 봄이 올 때 집결시켜서 거리의 사람을 그렇게 모으고 흔들었다면 그때 최악이 되도록 했어야죠. 그렇습니다. 근데 10월 달에 최고조에 갔다가 11월 달부터 내려가가 12월, 1월, 3월 4까지 보면 엉망진창으로 무너져가는 모습이 보였고 그때부터는 힘도 실리지 않는 쪽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상으로도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탄압을 당하고 구속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지요. 근데 이번에 이제 또 석방이 되어서 다시 또 10월 이번에 그 8월 15일 날 모았는데 한 달 광고를 하고 이런 모았는데 많지 않은 전력을 8월 15일로 집결시켜서 집회 허가도 안 된 상태에서 남 집회에 가서 그렇게 한 부분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 숫자 이 정도 가지고 그걸로 그냥 집단 딱 국면 전환을 위해서 매도를 준비하고 있다가 매도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잘못되었는데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동원해서 사이비 선지자 마치 뭐 부패한 선지자처럼 집중적으로 몰아붙이고 좀 이상한 사람 집단처럼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것까지 동원해가 뭐 박살을 냈죠. 그러면 과연 이런 매도에 대해서 버틸 수 있는 세력이나 자기 주변에 끝까지 설 수 있는 세력이 얼마나 확보했느냐 그런 부분 없이 저는 그날 집회를 안 하기를 바라고 제가 방송도 했고 제 방송을 전달도 했어요. 당연합니다. 기억납니다. 네. 그런데도 강경파에 의해서 거부됐다는 그 강경파는 지금 깜빵에 있어요. 어디 갔어요? 전 목사만 보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분이 좀 순수해요. 나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인이 다 그냥 이 치겨 세우는 부분에 붕 떴다가 어느 순간에 딱 도망가면서 그냥 땅에 추락을 혼자서 겪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은 그 귀결점이 어디냐? 이번에도 당을 만들었잖아요. 소수정당. 네, 그렇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네. 그 전에 있던 기독교 소수정당보다도 더 표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표 없는 선동의 투쟁으로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더라도 오랫동안 집요하게 무조건 거리로 나가는 게 아니라 대중의 삶에 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던져주고 그 가치 중심으로 차곡차곡 사람을 쌓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좌파들이 당을 만드는 거 보면 옛날에 민노당이나 지금 정의당이나 이런 우리가 그걸 보면 허접하다고 욕하지만 굉장히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습니다. 다져온데 또 다져지면서 저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왜 보수는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으려고 들을까 저렇게 할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래서 하여튼 좀 의미 있는 뭐 어떤 그거를 뭐 찬성하는 의미 있는 어떤 정책 움직임이었는데 네. 결국은 이제 뭐 사실상 지금 뭐 정부나 뭐 심지어 뭐 국민의 힘에 의해서도 이제 뭐 사실상 올해 2월 3월에 신전지 뭐 취급을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물론 뭐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 저는 100% 동의하지 정말 100% 그는 인정할 수 없지만 분노할 일이죠. 분노할 일이지만 어쨌든 정광훈 목사나 그 세력이 하여튼 그거를 그 길을 뭐 자초한 부분 뭐 내지는 뭐 모르고 당했던 알고 당했던 결국은 이제
그 뭐 전쟁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이게 뻔히 저쪽에 뭐 일본군 같은 경우 이게 뻔히 가봐야 그냥 기관총에 그냥 싹 쓸려 나가서 무의미하게 그냥 돌격해가지고 희생당하고 버텨봐야 뭐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걸 무익한 어떤 희생을 반복했던 좀 그걸 좀 계속 좀 지켜보는 느낌이 조금 들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눈을 이렇게 어떤 무슨 뭐 문재인을 정말 극렬하게 저도 뭐 극렬하게 증오하고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결국은 특히 정치라는 것은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또 이게 뭐 그 절렬하게 지지하는 대기문 같은 사람들이 안 본다 하더라도 뭐 그게 시큰둥하는 사람들을 결국은 나한테 어떻게 나를 바라볼 것이고 내가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혹은 내가 같이 이해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이 전혀 없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좀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좀 하여튼 좀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8월 15일 날 뭐 집회에서 참 감염이 됐다고 확진이 됐다고 그러는데 뭐 또 2주도 채 안 돼가지고서 또 치료가 다 돼가지고 또 뭐 퇴원도 하고 다시 막 빨리 후속시키려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건지 저런 건지 확진이 된 거는 맞는 건지 2주 만에 뚝딱 그렇게 치료가 되는 건지 정강원 목사님도 나이가 적은 분이 아니신데 참 희한한 하여튼 현상들을 참 보면서 하여튼 좀 그러니까 하여튼 바라건대 하여튼 뭐 이게 뭐 제가 후원하기 같이 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즘에 좀 드는 생각, 요즘 점점 드는 생각이 무언가 정말로 어떤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은 대중들이 관심을 갖던 안 갖던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 서민 대중이 한테 정말 내가 신념적으로나 뭐 실천적으로나 도움이 될 것이고 실행 가능하다는 내용을 끊임없이 저희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말 축적이 돼서 결국은 뭐 언젠가는 뭐 그게 뭐 빨리 진행되면 좋겠지만 뭐 언젠가는 그런 힘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보면은 뭐 영국의 노동당이라던가 뭐 이제 뭐 독일의 3인당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결국 하루아침에 진짜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래서 대중이 어떨 때 선동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중의 선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파퓰리즘의 근원에 대해서 또 좀 이렇게 연구를 좀 해가. 그렇습니다. 좀 고급진 포퓰리즘을 해야 이게 지속되고 또 대중에게 확 불을 당길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전혀 다져지지 않은 대중을 긁어 모았다가 나중에 그 대중은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만 오면 흩어지고 바람만 불어도 흩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냥 목적 달성 한 가지만 돼도 본질도 아닌 비본질적 목적 달성 조국 퇴진하는 한 가지에도 동력이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상대는 그런 거를 능수능란하게 주무르는 집단이에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루어 나가는 사람도 자 기성의 지금 정치판이 다 썩었다. 그건 정 목사가 알았어야 되죠. 왜? 황교안이가 그런 줄 모르고 그렇습니다. 미통당이 그런 집단인 줄 모르고 거기에 황교안하고 그렇게 악수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노출시켰습니까? 근데 지금 뭐 결국 황교안도 같은 편에 서 있는 그 국민의 지민가 뭐 그것들한테서 거의 구속시켜야 된다 소리까지 듣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자를 모르고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처럼 지금 이렇게 해버리고 있잖아요. 정강훈은요. 우리는 저자를 모르고 하향에 처하시오.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한때는 같이 자 몰아내자 하다가 이제는 우리는 저자를 모르고 하고 돌았었어요. 지금 그 옆에 남아있는 사람 몇 명이냐. 그럼 보았을 때 이분이 도대체 파퓰리즘의 본질이 뭐냐? 히틀러가 그냥 주워 먹은 게 아니라 그렇죠. 당시에 독일의 1차 대전 이후의 패배 또 독일에는 그 당시에 인플레이션이 1923년에 왔잖아요. 대공황 때 온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23년에 인플레이션이 그 뭐 전쟁 후유증, 배상금 후유증으로 막 독일의 이 바이마르 정권이 무너져가요. 그럴 때 이제 히틀러가 슬슬 정치판에 끼어들어서 이제 시작했고 중간에 바이마르 공화국이 좀 안정되니까 히틀러가 개털이 돼가 그 당에 뭐 사람도 없었고 한 100몇십 명 있었죠. 그런데 또 대공황이 살살 오니까 순식간에 그게 불이 타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복을 넘치면서 적어도 히틀러도 그냥 먹은 게 아니라 33년인가 먹었죠.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한 10년을 그 짧아도 10년, 길게 보면 14년. 예, 그런 식으로 개고생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결과 히틀러가 이제 독일을 장악해서
이렇게 자기 뜻대로 이제 파퓰리즘의 극치를 보여줄 거는. 그런데 히틀러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지금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지만은 어쨌든 독일이라는 걸 잡고 전쟁을 일으키고 한 부분에서 봤을 때는 파퓰리스트로서는 일정하게 성공을 한 사죠. 그렇죠. 역사에 뭐 이름이 길이 남아 있죠. 나쁜 쪽으로. 그렇죠. 그러면 한국의 이 파퓰리스트들이 대중이 어떤 모습이 되어갈까라는 이런 시기적인 문제를 생각하고 대중의 요구가 뭔가를 보고 선동을 해야 되는데 이 보수판에 요즘 선동하는 걸 보면요. 대중이 전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전부 거지꼴이 돼가고 있어요. 자살자가 급증하고 자영업 폐업하고 중소기업 무너지고 대기업도 20% 줄었대요. 100대 대기업이 수출이. 그러면 이제 이 여기에다 대고 자유시장 경쟁 운운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많이 얘기하고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게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데 그 바람에 저하기 위해서 불을 붙여봤자 불이 자기한테 오지. 그렇죠. 그렇게 된 꼴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모르는 저는 그래서 이 기존의 보수가 이게 노답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시죠. 거기 미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거느리고 있다고 해가 그게 정답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역사 발전에 아무 무의미한 소모품들이에요. 그래서 대중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게 이 시대에 무엇인가 그 부분을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 정치적 발언을 저는 할 가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이제 뭐 소장님 방송이나 뭐 이런 재방송까지 열심히 보시는 분들 다 그렇게 동의하시겠지만 저도 그 왜 황장수의 말은 이렇게 결과적으로 옳을까 그 원격 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뭐 언뜻 뭐 소장님이 무슨 뭐 의학 관계 뭐 보건복지학이라던가 무슨 의학에 관련된 무슨 논문을 한 편 쓰신 분도 아니신데 근데 결국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참 과학자로서의 어떤 올바른 그 어떤 뭐 어떤 학문관이라 그래야 될까 그것이 이제 소장님이 제일 정립되신 것 같다. 그러니까 안 보면 안 맞지 딱 봤을 때 최대한 이러저러한 여러 측면을 또 이제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급적 그래도 물론 소장님도 당연히 편견이 있으시고 선입견이 있으시겠지만은 그래도 그걸 가장 가급적 이제 그걸 좀 떨어뜨려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국면을 보고 여러 가지 어떤 이익들 했을 때 이게 딱 답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 그런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게 뭐 최근에 저 유튜브 영상 하나 보니까 뭐 이제 그 미국 민주당이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흑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신분증이 없더라도 투표를 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렇게 지금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많은 이른바 진보적 백인들이 여기 동조하는데 이제 그 물론 그 뭐 이제 그 우파 쪽에 이제 뭐 방송 유튜버니까 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없는 건 아닌데 실제로 이제 할렌가를 가서 흑인들한테 그런 이제 그런 질문을 물어보니까 나는 원래 신분증 잘 갖고 다닌다. 뭐 없어지면 갱신살 줄도 알고. 그러면 아니 도대체 흑인이라고 해서 신분증이 없을 거라는 얘기가 이거 완전히 인종차별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언뜻 보면은 그게 막 진보적인 것 같고 좀 이상적인 것 같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모욕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본소득제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뭐 정신 나간 인간들이 아닌 특히 전 노년층들 같은 경우에 평생을 자신의 노력으로 읽어왔는데 그분들한테 그깟 몇십만 원 던져주고서 뭐 그분들이 거기에 하하호 할 거라고 기대하고 물론 그런 분들이 일부 없진 않으시겠죠. 근데 대다수는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거기에 뭐 정책을 맞춰가지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뭐 그걸 우리가 반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지금 좌우파 지금 기득 정당들에 대해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러니까 오늘 당장 저도 그러니까 곰곰이 드는 생각이 오늘 당장 성공할 수는 없을지라도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이런 정책의 내용들이나 이런 이론적인 뭐 폭과 깊이를 더해가는 어떤 작업들이 선행되어야 이게 그래도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그러니까 뭐 소장님이 그 주역이 되시든 안 되시든 그런 것들 위해서 무언가 하나하나 좀 쌓여야 될 일 것이지 뭐 그러니까 이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3일 개천절 집회 거기에 뭐 100만 명이 모인다는들 1000만 명이 모인다는들 그래서 뭐 그게 어떤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 리가 없고 오히려 그런 노력을 떠나서 그런 정책적인 대안들 진정한 대중 서민들에 대한 어떤 지점들을 찾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연구하는 작업들이 오히려 훨씬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어진 공감을 공유하는 이런 대중 천명이
그냥 거리의 우중 10만 명보다 훨씬 더 힘이 소중하다. 있죠. 네. 예, 그래서 우중들이 이 세상의 변화를 끌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학벌도 별로고 그 아주 출신도 그렇지만은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당시 독일 사람들의 정확한 니즈, 요구를 수용을 할 수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보수가 지금 문재인을 말로만 쫓아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이걸 제기하려면, 문을 쫓아내려면 문 다음에는 뭐 할 건데? 문 다음에 기존의 보수로 돌아가자고. 그런 방식으로는 곤란하다. 그건 누구도 원하지 않을 거다. 당신들 말고는요.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